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트너인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는 오늘 약간 늦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차가 많이 막힌다고요? 네. 약간 도로 상황 때문에 약간 늦게 도착한다고 보니까 우리 촌철님들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로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이재석 기자와 단촐하게 일단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요즘 정치 뉴스를 지배하는 게 김덕수, 한덕수, 김문수. 아, 죄송합니다. 네. 이제 김덕수 그냥 줄여서 김덕수 단일화 공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 너무 좀 큰 질문이라서 네. 좀 쪼개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도가 어떠했느냐를 짚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그런 문제 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만 그냥 표피적으로 전달해서는 안 되고. 해부나 분석 같은 것들이 특히 방송 뉴스에서 많이 부족하다. 그게 아쉽다. 근데 그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고. 맞아요. 근데 이번에도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을 중계 형태로 보도하는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합니다. 당연히 예, 대선 과정이니까. 진행 상황이 있으니까. 예, 진행 상황이 있고 갈등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에만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일별해 보면은 과연 그러한가? 특히 방송 뉴스는 역시나 그 표피적인 중계 보도, 전달 보도에만 좀 그치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근데 이게 좀 너무 공허한 메아리 같은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사실 제가 KBS에 몸담았을 때도 내부 비판으로 많이 했었고 나와서도 하고 있고. 근데 저보고 만약에 너 지금 한번 어떤 방송사 큰 방송사의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 해봐라라고 시켰을 때 과연 나는 또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그 누적된 관행을 깨뜨린다는 건 매우 쉽지가 않은 거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오지 않는 이상. 여기서 예. 이제 그 이재석 기자가 얘기하는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인데 후보자 문제인데 깊숙이 개입해서 평가하는 게 온당하냐. 국민이 평가를 해야지. 뭐 이런 차원의 얘기다 이런 건가요? 선거가 아닌 경우에도 그러할진데 네. 선거의 경우에는 더 얼어붙죠. 그러니까요. 언론사나 기자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관점, 해부, 분석, 맥락 이런 걸 터치하려 하지 않고 그냥 표피적으로 그냥 발생하는 사실관계만을 전달하는 것에서 우리의 역할은 끝나고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는 순간 불공정 방송 내지는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방송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일견 타당해요.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일리가 없지 않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누적되어 온 거고 깨뜨리기가 어려운 거죠. 아니 근데 이건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모르겠는데 자 선거에 이제 후보가 나와요. 그러면 언론이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도 언론의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자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 네. 막 비난을 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잘못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기한 의혹이 잘못된 거라고 그건 당연히 이유니까 욕먹어도 싸고. 예. 근데 충분히 합리적 의심 사항으로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지금 이 후보를 몰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언제부턴가 나타난 세태인데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만의 세태는 아니고 외국에도 검증 보도 같은 걸 했을 때 그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막 격앙된 반응을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뭐 그것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언론은 언론대로 가야 되는데 근데 초점이 이런 거죠. 오히려 후보자 검증 보도는 우리도 해요. 어떤 의혹 보도 같은 거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간에 미국도 하고 우리도 하고 선진국가도 다 합니다. 네. 오히려 그 지점에서 좀 걱정보다는 이런 일상적 보도에서 얼마나 관점과 해부를 담느냐. 가령 그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과정도 그냥 단순히 김문수 측은 이렇게 말했다, 한덕수 측은 이렇게 말했다라고만 따옴표로만 처리하는 것이 옳으냐. 예. 이런 게 더 어려운 지점이죠. 오히려 후보자 검증, A 후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혹 제기가 있다, 뭐 돈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 혹은 뭐 과거에 어떤 불법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 보도는 그래도 왕왕하는 편이거든요. 또. 아니 예. 의혹 보도가 해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A 후보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왜 B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있으면 하지. 맞아요. 근데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라는 거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의혹 제기에도 공정성을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 있으면 하죠. 제기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보도를 안 한다면 그건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건데 만들어내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왜곡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선처럼 아주 민감한 시기에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른바 검증단이 보도를 할 때 A 후보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은 꽤 묵직한 보도인데 B 후보는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자잘한 것밖에 없어요, 가령. 그런데도 사실 이거는 안 해도 그만인 의혹인데 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안 하면 또 A 후보만 보도했다라고 비난이 있으니 네. 억지로 그러니까 B 후보와 관련된 의혹이 작더라도 보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서글픈 현상인데 언론사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노주민 기자가 일단 도착을 했는데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네, 얘기를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의혹 문제를 떠나서 이제 그 후보 그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간의 단일화 공방을 지켜보면서 제가 좀 들었던 게 두 가지가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보도에서 중계 보도 말고 하나가 뭐냐면 원칙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건데. 두 가지 원칙이 여기에 관통이 되면서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없는 것 같다. 하나는 두 사람 모두 이른바 그 내란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거의 없다. 두 번째 공당의 공식적 후보 경선 절차를 거쳐서 뽑힌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에 대한 어떤 자격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원칙으로 해서 그것을 평가를 할 것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그게 어려운 지점이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또 이것도 나눠봐야 되는데 활자 매체랑 방송을 신문 매체는 방금 전 김종배 앵커가 언급하신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신문들이 있어요. 네. 사설을 통해서든 뭐든. 물론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설을 요즘 거의 아무도 안 읽지만 어찌됐건 예를 들면 일부 신문의 경우에는 사설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가 이번 내란 사태에 적잖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얼마나 지금 선긋기를 하고 있고 자기 반성을 보여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사설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사설을 통해서 담은 문제 의식을 편집 방향에도 녹여냅니다.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제목을 어떻게 뽑느냐. 또 팩트 가운데 어떤 팩트를 부각하고 어떤 팩트를 조금 축소하느냐 등등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신문은 담아내는 편이죠. 예. 그런데 이제 방송은 우리가 항상 나눠보잖아요. 방송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아예 담질 않죠. 터치를 안 합니다. 이거 계속 동호반복인데 왜 터치 안 하냐? 아까 제가 이 서두에서 말한 그런 문제의식, 그런 생각들 때문에 누적된 관행 때문에 터치하지 않죠. 예. 그렇게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신문은 비교적 좀 담는 편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신문은. 물론 정반대의 문제의식을 담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뭐 특정 신문 얘기를 해야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거의 안 하는 편이고 우리가 늘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내란 사태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그 두 후보의 정당성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신문에 따라. 예. 이것도 분명히 짚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대등하는 위치해 놓고 지금 이제 공방으로만 다뤄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보수지 뭐 진보지 이렇게 분류되는 데를 막론하고 국민의힘이 비판적이기는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느냐가 좀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태 자체를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뭐 한겨레나 경향은 후보 자체에 대한 비판을 좀 더 강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조선일보를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단일화 논쟁이 이뤄지는 동안에 뭐 사실상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주문을 계속 해오고 있는 신문이거든요. 같이 비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단일화 협상을 빨리 하라라고 재촉하는 쪽이 있는 거고 뭐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 자체가 반성이 없고 국민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쪽이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국민이 보기에는 다르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게 방금 좀 전에 김종배 앵커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후보 검증을 한다거나 이런 게 부각되지가 않고 지금 단일화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만 논쟁이 되니까 단일화는 이루어질 거라는 걸 전제를 이미 하고 들어가는 거죠. 보도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대선 국면에서 후보 단일화 사례가 한두 번 있었나요?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그거와 지금 전개되고 있는 단일화 공방은 약간 차원이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A 정당에서 알파라고 하는 후보를 선출했고 B 정당에서 베타라는 후보를 선출한 다음에 당대당
이 당의 후보와 저 당의 후보가 어떤 당의 연합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밀당과 지금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그 후보 단일화 보면 이게 아니에요. 김문수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그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의 편에 서서 단일화를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원칙상 맞는 거죠. 왜?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니까. 그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금 스탠스나 행보가 이게 원칙상 정당법이나 당헌 당선 맞는 것이냐라고 원칙을 제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언론이. 예. 이건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네. 어쨌든 해야 되죠. 너무나 교과서적인 접근도 가능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신문은 합니다. 그러니까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방송이 그 지점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 측의 발언을 통해서 그런 비판적 문제의식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을 그냥 보여주고 주장으로 있어요. 취급하는 거죠. 주장으로 취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김종배 앵커가 얘기한 그런 문제의식을 왜 방송 뉴스는 그렇게 안 하냐 아쉽다라고 하면 돌고 돌아 아까 얘기한 그런 답변을 아마 할 거예요. 방송 그럼 뉴스는. 이제 또 방송이니까 이제 또 심의 대상이 올라가고 왜 니네 그러니까 선거 경위력 과정에 개입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냐 이런 걸 의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꼭 뭐 징계를 의식한다기보다는 예. 그게 이제 관행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안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비평을 하면 방송계에 있는 우리 방송 기자들이 저 이재석 앵커가 말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겠다라고 이해는 할 거라고 봐요. 다들 뭐 접수가 안 되겠습니까? 설마 이런 말이.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무적인 고민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메인 뉴스에서 어떤 형태로 반영할 것이냐 그거를. 예를 들면은 신문사 사설처럼 무슨 뭐 논설위원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무슨 정자세를 앉아가지고 렌즈 쳐다보면서 주장을 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 형식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게 빠져 있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퇴행적인데 지금 방송 뉴스가 가령 중견 기자, 그러니까 정치 전문 기자라든가 혹은 부장급 정치부 기자가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앵커랑 출연으로 토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각도의 분석과 해부를 하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녹여내는 거죠. 근데 요즘 출연도 거의 없고 한다 하더라도 10년 차 미만의 좀 젊은 정치부 기자가 나와서 원고대로 그냥 따박따박 읽고 약속 대련으로 그냥 끝내는 출연이 많아요. 그리고 그 원고는 자기 데스크 즉 정치부장의 사인을 받은 원고죠. 그러니까 그냥 다다다다다다 읽습니다. 그냥 나와가지고. 젊은 기자들이. 제가 젊은 기자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좀 시청자 입장에서는 20년 차 이상의 중견 기자, 부장급 정치부 기자가 나와가지고 약간의 논평과 관점과 해부를 섞어가지고 메인 앵커랑 토크를 하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관점을 녹여내고 아주 부드럽게 세련된 방식으로 녹여내면 적절하게 그 저널리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담아낼 수가 있거든요. 약간 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범주를 좀 넓혀서 그러니까 뭐 MBC의 뉴스데스크다, KBS의 뉴스9이다 이런 데서 거기가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해서 보도 기획물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 보도 기획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호흡이 길게 가져가는 거니까. 보도 기획 프로그램이라 예를 들어 하면 뭐 스트레이트라든가 그렇죠. 뭐. 다 별도의 프로그램. 그런 데서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한 네,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뭐 스트레이트를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뭐 기자들이 참여를 해서 스튜디오물을 가미한 그런 시사 기획 같은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뭐 이제 토크쇼 형식으로 뭐 뉴스쇼처럼 진행하는 것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뭐 일단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많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도 기자 출연을 안 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KBS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지금 사실상 한덕수 띄우기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실제 보도 양상을 보면은 굉장히 중립적인 것처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립적인 건 중립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좀 얘기 나온 김에 좀 그 약간 새끼리 들지는 오지만 이제 그 리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기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앵커하고 이제 그 대담을 해요. 근데 그 유용성도 한번 사실 우리가 한번은 좀 점검을 해볼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보통 질문 응답이 한 보통 2-3개 정도가 오간 다음에 끊어져요. 예, 한 3분, 4분 그러니까 시간 제한 때문에 그런다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리포트에서 더 들어가기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이게 이제 그 대담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좀 평가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그렇게 깊다고는 솔직히 좀 평가를 못 하겠어요. 왜 안 깊냐면
리포트에서 소화하지 않은 다른 팩트들을 추려내서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팩트는 리포트에서 담고 추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점, 맥락, 해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분석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퇴행했다 그랬잖아요. 방송 뉴스가 점점 퇴행해서 지금은 완전한 백화점식 뉴스고 백화점식 뉴스다 보니까 공간이 없고 공간이 없으니까 기껏 출연해봤자 3, 4분으로 끝나고 그 3, 4분 출연조차도 야 A, B, C, D 리포트가 나갔는데 우리 이 팩트 못 담았으니까 요거 담아봐 해가지고 그냥 젊은 기자가 데스크 사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다다다다 읽고 끝나는 약속 대련 질문 한 3개 많으면 4개 약속 대련. 네. 예. 그러니까 뭐가 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인 뉴스는 그냥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근데 아까 이제 앵커는 메인 뉴스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좀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맞는 말씀인데 또 그런 건 잘 안 봐요. 시청률도 안 나오고. 또 시청률이야? 아시다시피 메인 뉴스가 그나마 시청률이 잘 나오는 편인데 그 메인 뉴스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뭐랄까 그러니까 효용성 측면에서 아쉬운 게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요즘에 방송사 기자들이 메인 뉴스 아이템만 하지는 않거든요. 온라인 기사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그 뉴스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한테 가닿은 것들의 상당한 많은 양이 그 온라인 전용으로 작성된 기사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도 그 신문 기사들과 사설과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계식 보도는 사설이 아닌 것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뉴스 보도 같은 것들도 방송 리포트 형식으로 딱 짜맞춰져 있는 게 좀 변화를 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한 1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사실만 보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모든 사실을 다 설명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맥락을 짚어줄 수도 있고 해설을 좀 가미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 해설이 뭐 기자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그 나열한 사실들 사이의 맥락을 조금 더 충분히 짚어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한때 그 방송사들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짧은 단편적인 사실 보도 같은 걸 탈피해서 충분히 분량도 주고 또 중간중간에 뭐 백화점식에서 탈피하자 이런 식으로 실험이 좀 이뤄졌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방송사들끼리 우리가 좀 더 잘해보자는 경쟁이 붙으면서 보도가 지금이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거든요. 방송 리포트 형태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없다기보다는 좀 약하지 않을까 싶은 조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후보 단일화에 이제 거의 이제 속칭 목숨 걸다시피 하면 그럼 이게 지금 대선판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좀 큰 틀에서의 분석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하기는 해요. 네, 해요. 예, 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를 그냥 또 전달하는 수준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안의 그 실체에서 비롯된 어떤 사안의 성격과 그것의 파장이 과도하게 지금 부풀려져서 전달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정치 보도 자체가 좀 과잉인 게 있죠. 그렇죠. 네. 네. 그 선거철이니까. 뭐. 그리고 사실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도를 안 할 수가 없기도 해요. 그럼요. 네. 그거는 네, 중계 보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상황 전달을 해야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중계 보도에서 그치는 게 이제 문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아니, 결국에는 방송 뉴스는 그 시간 러닝 타임이 돌고 돌아 핵심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 러닝 타임이 지금 방송 뉴스가 한 4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 40분 안에 백화점식 뉴스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 시청률 때문에. 그러니까 40분 안에 백화점식 뉴스를 하려면 다 우겨 넣어야 됩니다. 온갖 뉴스를 다. 선택과 집중을 못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깨뜨리려면 방송 뉴스 러닝 타임 자체를 늘리든가. 뭐 예를 들면은 60분 혹은 90분. 아예 시청률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우리는 늘리겠다. 확실하게 강화하겠다.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은 40분을 유지한 채로 집중과 선택을 하겠다라고 가든가. 뭐 이런 선택이 있어야 돼요. 과감한. 근데 그렇게 못하죠. 지금 방송사들은. 못합니다. 그리고 뭐 그 사장의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취재하는 취재진도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거랑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같은 문제인데 데스크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사장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한덕수 후보의 언론관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방적 요구 이런 게 좀 여러 사례가 있다면서요. 뭐 최근 언론 관련해서 뭐 언론관 같은 게 논란이라고 볼 수 있는 걸 크게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총리직 사퇴한다고 발표한 사실상의 이제 대권 주자로서 이어지고
펼쳐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인 발표 이후 일정에 대해서 엠바고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후 4시에 그 기자회견이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사인 발표하고 나서 뭐 약식으로 퇴임식하고 직원 송별 인사하고 퇴청하고 뭐 이런 일정들을 엠바고를 4시 이후로 다 해달라. 아, 그게 왜 엠바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부터가 이걸 굳이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보통 엠바고를 거는 건 지금 이것이 좀 일찍 공개가 됐을 경우에 뭐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거나 뭐 아니면은 그 이게 일정이 노출됐을 때 위해 같은 것들을 겪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의례적 네. 절차일 뿐인데 거기 무슨 엠바고 사항이? 다 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도 그러니까. 하거든요. 아무튼 그 사례가 있고. 네, 아무튼 근데 이게 엠바고를 요청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엠바고를 파기를 하게 되면은 그 당사자 1인이 아니라 해당 매체 전체에 대해서 취재를 불응하겠다. 이렇게 네, 요구를 한 게 있었고 또 이게 미묘하게 내용을 섞어 쓰는 것도 엠바고 파기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쓰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오후에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언지를 주듯이 쓰는 것까지 이걸 엠바고 파기로 간주하겠다라고 쉽게 하면 하는 거죠. 절대 보안 지켜라 이 이야기였네. 네, 그렇죠. 일관되게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랑 만찬을 한 날이 있었잖아요. 5일에. 그때 손학규 전 대표 명칭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로 정정하오니 보도에 참고 부탁드린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건 나중에 그 캠프 쪽에서 손학규 전 대표의 요청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날 6일이었죠. 그 한덕수 예비후 출마 배경에 대해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CBS 뉴스쇼 그 유튜브 코너에서 한 말이 있어요. 거기에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한덕수 후보가 전화를 했는데 뭐 당신 왜 나왔냐 김종인 위원장이 물으니까 한덕수 후보가 윤통이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어요라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한 게 있었는데 뭐 이에 대해서 바로 그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쪽에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라고 밝혔죠. 사실이 장성철 아니다. 소장과 네, CBS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근데 그 마지막 사례는 약간 결이 좀 약간 다를 수가 있는 네. 게 한덕수 후보가 결국은 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였고 결국은 뒤에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는 추정의 발언과 네. 분석의 발언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의 발언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라면 그건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응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구분해야죠. 뭐냐면 그 말을 직접 한 사람이 장성철 소장이잖아요. 그럼 장성철 소장에 대해서는 뭐 대응할 수 있어요. 예, 이런저런 대응할. 근데 언론사는 제가 언론사를 무조건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언론사는 얼마든지 문호가 개방돼 있습니다. 아 잠깐만 뉴스쇼도 건 거예요? 예.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 근데 실제 할진 모르고. 네. 예. 아 그건 아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는 그러면 출연자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 없고 그 프로그램이 다 그걸 제어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죠.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덕수 측에서 한덕수 본인이 나오든 그 캠프 사람이 나오든 출연해가지고 반론을 펼치면 되는 거고 얼마든지 뭐 뉴스쇼뿐만 아니라 뭐 시선 집중이든 어디든 간에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출연하겠다 그러면 마다할 프로그램이 있겠습니까 지금? 얼마든지 문호를 개방하죠. 아 웰컴이지. 예,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프로그램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출연해가지고 문답을 주고받은 게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여태까지.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대선 출마하겠다는 대선 주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출연해서 문답을 주고받고 시민들에게 자신의 정견을 표출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한 번도 인터뷰를 안 했어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언론 대응을 하고 대국민 대응을 하는 사람이 또 특정 발언에 대해서는 출연자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리고 장성철 소장의 발언이 뭐 잘못된 거였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송을 출연하는 것도 있고 캠프 쪽에서 상세하게 입장을 밝혀서 보도를 하게끔 하면은 뭐 그 입장이 보도가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법적 대응은 사실 그 보도에 대해서 바로잡기 어려운 경우에 대응을 하는 건데 지금은 너무 남발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본인이 그 총리직에서 사임한다고 기자회견을 할 때부터 질문도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다거나 뭐 비판적인 질문을 받을 자리를 애초에 차단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뭐 비판적이거나 아니면은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부터 나오는 것이 이 사람의 언론관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좀 지켜보죠. 왜냐하면 네. 일단 저는 대응거리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응은 할 수 있는 사안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거는 팩트의 문제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팩트의 문제니까 그것이 강하게 부인할 수 있죠. 사실이 아니라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법적 대응이라는 게 실제로 법적 대응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아니에요. 라는 사실을 부인하는데 임팩트를 줘서 부인하기 위한 하나의 레토릭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정확한 워딩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법적 조치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는 좀 지켜볼 부분이 있고. 안 가더라도 그런 발언은 부적절하죠. 근데. 네. 그렇게 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엠바고를 걸었다든지 이거는 좀 너무 과잉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엠바고를 거는 것들이 정말 그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이게 설정이 된다는 것보다는 어떤 양상이냐면 윤석열 정권에서 보여진 것들이 좀 언론을 통제하는 기제 중에 하나처럼 작동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엠바고거리가 될 만한 것이 아님에도 엠바고를 요청을 하면서 그걸 어기면은 뭐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이어진다거나.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문제적이라고 본 그런데 거는 일단 궁금한 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언론사 기자들은 그걸 수용을 했어요? 뭐 일단은 대체로는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뭐 사실 아니 그 수용한 언론도 문제 아닙니까?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언론사들은 그런 부당한 엠바고, 불필요한 엠바고를 왜 수용하느냐? 그냥 아주 솔직히 툭 깨놓고 얘기하면 귀찮아서 그래요. 귀찮아서. 언론사들이 무서워서 피하냐, 뭐해서 피한다 이런 그러니까 차원입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엠바고를 깨면 또 뭐 무슨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줘도 그만 안 받아줘도 그만인 엠바고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언론사들 입장에서 아우 그래 그냥 해 뭐 이런 정서. 그러니까 별게 아닌 거죠. 네, 사실 별게 아닌데 엠바고를 네. 거는 것 자체도 난센스지만 이거를 내가 굳이 막 강하게 저항할 만한 가치조차도 없을 때 언론사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유 그렇게 하라 그래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런 문제예요, 것들이 문제. 계속 예.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무뎌지는 것도 있고 타협을 하고 가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야 될 때 그만한 동력이 쌓여질 기반이 없는 거죠. 그 문제가 드러났던 게 용산에서 굉장히 여러 사례로 표출이 됐었던 거고. 그러니까 종합정리는 이런 거잖아요. 무엇인가를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그 요구 차원에서 요청 차원에서의 어떤 그 의견 표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응징책을 강구한다라는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 라는 응징을 어떤 그 강구를 한다라는 게 지금 이제 문제의 본질인 것 같은데. 그리고 원래는 그 응징을 하는 것도 출입처가 있으면 그 기자단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정하게 돼 있어요. 응징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좀 부적절하긴 하다. 그러니까 뭐 응징이라기보다는 대응. 네. 그런데 근데 이거를 아예 취재 불응하겠다라는 것을 같이 엄포를 놓듯이 공지를 했다는 게 문제적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그 대통령 시절에 용산에서 나왔던 어떤 그 조치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이른바 보수 정치인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분류를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보수라고 너무 또 전체로 묶으면 아마 보수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이 또 항의할 거고 그러니까 특정 몇몇인데 문제죠.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의 그 총리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는 행태가 보수 정치의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보수 정치라고 통칭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의문도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다른 뭐 여러 문제 예를 들어 뭐 비상계엄이나 내란 사태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같은 거지만 책임이 좀 구분될 수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참모진과 정당이 좀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등가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론관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과장해서 말하면 한통속이었거든요. 그동안의 대응을 보여주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용산에서 한 것과 뭐 국민의힘에서 대응한 것들 보면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해온 양상들이 오히려 용산에서 그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다거나 뭐 언론 탄압에 피해를 본 언론사를 대상으로 압박을 한 게 여당이었고 그리고 그 정권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총리가 거의 닮은 꼴의 언론관을 지금 내보이고 있다. 그 점만이 확인될 수 있는 거네요. 네. 한덕수 후보가 뭐 인터뷰를 좀 해야죠. 나와서 뭐 이런저런 뭐 근데 또 한덕수 후보 입장에선 뭐 일요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나는 그냥 안 한다 이런 상황이니까 뭐 지금 시선 집중이든 뭐 다른 프로든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나 어차피 이틀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김문수 후보
스탠스를 보면은 뭐 단일화는 안 될 것 같고요. 내일 모레까지는. 그러면 뭐 나오면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나오더라도 이제 MBC에 나오느냐 다른 데 나오느냐. MBC에 나올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두고 왜 말씀하시는 거죠?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앞에 계시니까. 네. 네. 아 힘듭니다. 네. 아 정말 계속 보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윤석열을 끊어내야 된다. 그 가장 차별점이 언론 대응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이제 그냥 자기 위안을 했던 것은 그동안은 경선 국민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지지층을 상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하는데 본선이 되면 좀 그래도 매체를 가리지 않고 예, 나올 거예요 아마. 뭐 예. 인터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거시기 합니다. 근데 네.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예. 네. 그나마 뭐 김문수 후보는 아니, 그리고 토론회도 하고 했지만 그거는 그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방송에 뭔가 시혜를 주는 게 아니라 어찌 본다면 약간 과하게 표현해도 뭐 의무적으로 나와서 입장을 좀 밝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워낙에 지금 다매체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 아까 시혜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 뭐 후보들이 그런 시혜적 관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야박하고 근데 실제 선택권이 이제 있게 됐죠. 예전에 뭐 유튜브도 없던 시절이나 뭐 이제 맞아요. 레거시 미디어만 있던 시절에는 맞아요. 후보들에게 선택권이 있다기보다는 후보들이 나가고 싶어 했는데 대중들과 만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뭐 선택할 수 있죠. 이재명 후보도 지금 뭘 좋아해요 그렇게 지금. 선택할 수 있죠. 저도 왜 웃으면서 얘기를 저도 해요? 전혀 좋아하지 않은 게 저도 뭐 지금 대선 후보 인터뷰한 적도 없고 이번에.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네. 그게 현실이야. 진짜 방송 꾸리기 힘들어요. 힘들어. 이제는 뭐 그러니까 다매체가 그렇죠. 돼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자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엠바고들을 받아주는 것이 아 영업 네. 차원에서 뭐 다음 기회에 좀 더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합리화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더 만만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꾸로. 그 부작용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확인이 됐는데 반복될 우려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방송하기 참 힘들다. 우리 PD가 지금 밖에서 웃고 있잖아요. 저 동의의 웃음. 그죠? 근데 그게 진행자 때문일 수도. 뭔 소리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공정하다고 제가. 빨리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